현재 환율 수준이 이미 시장에 나와 있는 모든 요인들을 반영한 수준이다. 현 상태에서 올라갈 요인이 많은지 내려갈 요인이 많은지를 쳐다보는 게 저희들이 과거에 했던 그런 작업들이었었습니다. 그랬죠. 과거의 평균치에 수렴한다는 그런 전제가 아니고 최근에 봐보면 환율이 상승했던 그런 요인들이 여전히 상존하고 있고요. 앞으로 봐보면 상승 요인들이 조금 더 부각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뭐 원화가 상대적으로 다른 통화에 비해서 상당폭 저평가되고 있는 부분은 분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저평가되고 있는 부분은 저평가될 만한 이유가 있다. 다만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는 최근에 한번 우리 인포메이션 라이브 나오신 게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예, 2주여 전에. 아, 그래요. 또 급하게 모셨습니다. 그때 2주 전에는 우리 인포메이션 라이브 오셔서 어떤 메시지를 남기셨던가요, 그때? 사실 오늘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의 가장 근간이 되겠는데요. 뭐 전반적으로 환율 하락에 대한 기대를 계속 접어두셔야 되겠다. 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래요. 저기 보자. 오늘 가져오신 자료의 제목이 더 멀어진 평균 회귀 기대. 평균이라 하면 우리 달러원 예, 그렇습니다. 지금 뭐 대부분의 이코노미스트, 애널리스트들의 기대 자체는 과거에 봐보면은 뭐 현재 환율보다가 뭐 적어도 50원 또는 100원 정도 낮은 수준이 대부분 제시하는 1년 뒤 또는 뭐 6개월 뒤 전망치였습니다. 그랬죠. 그 배경은 현재 환율 수준이 평균보다 굉장히 높다. 또는 뭐 구매력 평가서를 기준으로 했을 때 원화가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다. 이런 인식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저희 같은 트레이더들이 과거의 환율을 쳐다봤던 가장 기준은 첫 번째는 현재 환율 수준이 이미 시장에 나와 있는 모든 요인들을 반영한 수준이다. 현재가 균형 환율 수준이다. 현 상태에서 올라갈 요인이 많은지 내려갈 요인이 많은지를 쳐다보는 게 저희들이 과거에 했던 그런 작업들이었었습니다. 그랬죠. 과거의 평균치에 수렴한다는 그런 전제가 아니고 올라갈 상승 압력이 높은지 하락 압력이 높은지가 저희들이 쳐다보는 가장 큰 그런 그 작업들이었고요. 최근에 봐보면 환율이 상승했던 그런 요인들이 여전히 상존하고 있고요. 앞으로 봐보면은 상승 요인들이 조금 더 부각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뭐 원화가 상대적으로 다른 통화에 비해서 상당폭 저평가되고 있는 부분은 분명합니다. 그러죠.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저평가되고 있는 부분은 저평가될 만한 이유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뭐 이렇게 시장이 흔들릴 때 괜히 더 공포스러운 얘기를 갖다가 하는 것도 바람직하지는 않습니다만 지금 이게 1440원은 그동안 몇 차례 막히다가 1440원이 열리고 나서 이제 좀 빨라지는데 이렇게 되면 이거 우리가 최근에 봤던 꼭대기가 1488원 근방이잖아요. 예, 87원 60전인가가 그때 우리 4월 9일 날 뭐 증시도 바닥 찍고 그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첫 타코가 나오면서 90일 유예 관세 그러면서 이제 고점 찍고 환율 주르륵 흘러내리고 주식 날아가고 했는데 이러면 이게 1차적으로는 그러면 1487원대 1490원 바로 턱 밑 두 번 이렇게 막혔던 이 레벨까지는 또 시장 속성상 또 한번 확인해 보려고 덤빌 거 아니에요. 현재는 그 전고점 상향 돌파 시도할 것이라는 예상이 좀 더 우세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옛날 한미 유엔정, 시티 유엔정 시절에 총재비 할 때 이럴 때 앞장서서 롱플레이 하면서 결국 볼레벨 보자 하고 막 이렇게 분위기 잡았던 게 유진양이시잖아요. 과거에. 전반적으로 이제 이런 그러니까 상승 추세가 있고 그런 상승 추세에 대한 논리들이 있고 그런 상승 흐름이 이어질 경우에는 트레이더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상승 흐름에 몸을 맡기는 게 당연한 순리인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꺾이는 게 확인되기 전까지 선제적으로 꼭지에 올라타는 행위들 또 반대로 떨어질 때 선제적으로 저가 매수에 나선다고 덤벼드는 그런 행위는
떨어지는 칼날을 잡지 않는 그런 행위들이 트레이더들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런 뭐랄까 디서플린 훈련된 그런 내용들인 것 같습니다. 뭐 영내외 뭐 트레이딩 관점에서 이른바 환투기 세력이라고 할 수 있는 쪽에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일단 추세가 보이면 추세 쪽으로 따라가는 게 예, 맞습니다. 당연히 가는 거고 그러고 나서 이제 크게 한번 두드려 맞거나 꺾이거나 개입의 조짐이 보이거나 하면은 이제 롱 포지션 접고 뭐 또 어디 롱 포지션만 적겠습니까? 뭐 한 2,3천만 불 롱으로 들고 왔으면 그거 다 털고 또 그만큼 또 숏을 내면 또 갑자기 한 5천만 불 숏이 나와버리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가겠는데 지금으로 봐서는 그러면은 환율 상승 요인 하락 요인 한번 짚어주신다면은 예, 뭐 전반적으로 지금 그 그림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그 말씀을 이어가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금년도 환율의 변동은 분기별로 굉장히 변동성 방향이 뚜렷이 바뀌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보여드린 그림에서 회색 음영으로 표시된 부분, 이쪽 부분은 지난 1분기의 환율이었, 2분기의 환율 모습이었는데요. 그렇죠. 4, 5, 전반적으로 4, 5, 지난해 연말부터 금년 1분기까지 네. 추가 상승 시도를 하던 달러 대 원화 환율이 네. 4월 들어서 가파르게 꺾였습니다. 예. 그런데 3분기 들어서는 저점을 확인한 이후에 1,300원 후반대에서 하단 지지력을 보이면서 뭐 추가 상승을 할지 추가 하락을 할지 좀 모색을 하는 그런 단계였고요. 예. 4, 4분기 들어서 즉 10월 이후에는 전 고점이 뚫리면서 1,400원대로 진입을 하면서 최근에 가파른 상승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예. 전반적으로 최근에 그 달러 대 원화 환율이 상승했던 지금 이 구간의 가장 큰 백그라운드는 첫 번째는 달러 대 원화 환율의 가장 큰 변동 요인이라고 볼 수 있는 글로벌 달러화 약세에 대한 기대가 상당 부분 되돌려졌습니다. 앞선 2, 4분기까지만 하더라도 글로벌 달러화 약세에 대한 기대가 굉장히 팽배했습니다. 그랬죠. 뭐 연준의 그 통화 정책 완화에 대한 기대가 컸었고요. 반면에 이제 뭐 ECB의 긴축적인 정책 또는 BOJ의 긴축적인 정책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가 강했고 또는 미국 자본시장으로부터의 자본 이탈에 대한 그런 우려들이 꽤 있으면서 달러와 약세 분위기를 주도를 했었습니다. 아니면은 뭐 미국 자산이 잘 나가니까 미국 자산 털고 싶은 마음은 없지만 그래도 적어도 환만큼은 해지하고 싶다는. 예, 그렇습니다. 그랬죠. 그런데 최근에 그런 소위 그 자본의 흐름들을 봐보면은 AI라는 테마가 주도하는 예. 그런 자본의 흐름이 미국으로 크게 쏠림 현상을 나타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채권 시장으로도 상대적으로 상당히 높은 미국 채권 시장으로 여전히 자금이 유입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네. 이런 부분들이 기조적으로 여전히 미국 자본시장으로의 자본 흐름을 계속 낳고 있고요. 반면에 이제 긴축적일 것으로 예상을 했던 이미 반영됐던 ECB나 BOJ의 어떤 통화 정책에 대해서는 다소간 긴축적인 기조에 대한 예상이 상당히 약화가 됐습니다. 예. 그러면서 달러화가 저점에서 상당폭 반등해서 뭐 90 초반으로 하락할 거라는 그런 기대들이 되돌려지면서 최근에 100 근처까지 달러화 지수 기준으로 반등을 해 있는 모습입니다. 맞아요. 이 부분이 첫 번째 달러 대 원화 환율의 상승 압력으로 작용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여전히 상당폭 이어지고 있는 내국인의 해외 투자 자금 유출이 지속되고 있는 우리나라 상황입니다. 사람들이 바깥으로 특히 예. 미국으로 주식 사러, 예. 채권 사러. 특히 이제 그나마 최근에 환율 상승 압력을 억제하는 요인으로 작용했던 외국인 투자자들의 국내 주식 순매수가 11월 달 들어서는 순매도로 반전을 했습니다. 맞아요. 좀 전에 방송 시작하기 전에 잠깐 말씀을 나눴습니다만 예. 외국인 투자자들이 지금 11월 들어서 한 7조 가까이 예. 순매도를 단행을 했고 이런 부분들은 뭐 전반적으로 향후 수급 전망에 대해서 수요 우위에 대한 그런 우려를 수요 우위가 강화될 것이라는 그런 우려를 좀 더 높이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뭐 거기에 대해서 계속 이제 근자에 회자되고 있는 그 한미 관세 협정 관련해서 우리나라의 대미 투자 약속의 이행이라는 부분들이 잠재적으로 상당 부분 달러와 수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그런 우려들이
뒷받침돼지면서 네. 추가 상승 압력으로 계속 작용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예, 그렇죠. 지금 뭐 그동안에 늘 출연하실 때마다 짚어주셨지만 우리나라의 이른바 기본적인 경상거래에서의 이른바 무역 수지나 경상 수지는 흑자잖아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이제 근데 그거보다도 뭐 자본 자본 유출이 수지에서의 유출이 훨씬 유출이 더 훨씬 우려되는 더 많으니까.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나가는 게 더 많다. 예, 보여드리는 그림 잠깐만 다시 네, 설명을 네. 드리면은 보여드리는 그림에서 파란색 막대는 우리나라의 월별 경상 수지를 나타내고 월별 있고 경상 수지. 오렌지색 막대는 자본 유출입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예. 내국인 외국인을 합쳐서 아. 순유입은 위로 플러스로 순유출은 마이너스로 아래로 기록을 하고 있는데 네. 계속 지금 누적된 그런 자본의 흐름이 순유출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 빨간색 선은 넷 플로입니다. 두 개를 예. 넷한 그런 플로인데 최근 올해 봐보면은 전반적으로 경상수지 흑자가 자본 유출을 초과하는 모습을 나타내면서 전반적으로 달러 공급 요인이 많은 게 아니냐. 글쎄. 뭐 이런 이 이야기를 그래프만, 이 장표만 보면 이런 이야기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연간 전체적으로 보면은 연간으로. 연간 전체적으로 봐보면은 누적 경상 흑자가 약 한 827억 달러 정도 됩니다. 9월까지. 예. 누적된 투자 자본 유출이 한 810억 달러 됩니다. 거의 넷오프돼서 제로에 가까운데 문제는 이제 이 경상수지와 관련된 경상수지 숫자에 잡힌 자금들이 안 들어온다. 실제로 들어오냐가 문제가 되는 것 안 같습니다. 들어온다. 맞아. 가장 단적으로 맞아요. 예를 네. 들면은 경상수지에서 잡히는 무역 통계, 소위 상품 수지는 한국의 해외 법인이 수출했는 예. 그런 수출도 우리나라 수출로 잡힙니다. 예를 들면은 한국의 삼성전자 베트남 현지 법인이 베트남 수출했다. 현지국에 수출한 것도? 우리나라 수출로 잡힙니다. 오케이. 근데 이 돈이 국내로 들어오느냐 안 들어오느냐는 네. 별개의 문제입니다. 예. 상품 수지와 소위 국내에서 생산했는 제품이 해외로 수출된 네. 통관 기준의 무역 수지의 격차가 아래쪽에 제가 간단하게 써놨는데요. 예. 상품 수지 흑자는 경상수지상에서 상품 수지 흑자는 855억 달러입니다. 예. 9월까지 네. 통관 기준으로 한 무역 수지 흑자는 500억 달러 조금 넘습니다. 예. 두 개의 갭이 350억 달러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경상 흑자만 바라보고 우리가 돈이 많이 들어오니까 기본적인 수급 여건상에서 큰 문제가 없지 않느냐라고 예. 이야기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을 보정을 해놓고 보면은 지금 당장 내국인들을 중심으로 한 투자 자본의 유출이라는 부분이 훨씬 더 임팩 있게 외환 시장에 작용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그러면은 이번 뭐 에이펙 와중에 이제 한미 간의 관세 협상이 타결됐다 뭐 이렇게 하면서 나왔던 3,500억에서 2,000억 달러 현금, 1,500억 달러 그거는 뭐 마스가 관련 그렇게 해서 2,000억 달러를 갖다가 트럼프 대통령이 말하는 선불 원샷이 아니고 나눠서 준다. 얼마에 나눠 준다고 된 거죠? 뭐 기간에 대해서는 사실은 명시가 없고 결과적으로 한 10년 정도 나눠서 주는 게 10년 그러면 연간 한 200억 달러? 200억 달러 거기에 더해서 뭐 소위 그 마스가 자본들이 또 추가적으로 동원이 되어야 될 거니까 네. 그 정도 이상은 되겠죠. 결국 전체적으로 합쳐서 보면은 적어도 국민연금급의 달러와 수요처가 하나 더 생겼다라고 하나 더 생겼다.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고 이 부분들은 향후에 전반적인 외환시장의 거시적인 입장에서의 수급의 기본 여건 자체가 계속 악화되는 상황이 지속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우려들을 낳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것도 지금 양국 간에 그냥 뭐 말만 그런 거지 소위 말해서 무슨 합의문이 됐든 뭐가 됐건 뭐 사인한 것 같지는 않고 아직 뭐 애초에 대통령실에서 발표한 바에 따르면은 2, 3일 내에 예. 세부 협상이 완료가 되어지면서 합의문을 발표할 거다라고 했었는데 현재까지는 그런 합의문 발표가 명시적인 합의문 발표가 없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지금 미국 연방 대법원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가 행정명령을 통한 관세 정책이 이게 위헌이냐 아니냐를 갖고 다투기 시작해서 이거 적어도 몇 달은 걸릴 것 같은데 지금 들리는 얘기로는
뭐 보수로 분류되는 대법관들이 많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다소 트럼프 대통령한테 불리한 것 같다. 예, 그렇습니다. 뭐 그런 이렇게 인사들조차 될 것 같으면은 아닌 말로 참 뭐 국가 간의 일인데도 이런 식의 표현이 뭐합니다만 짱 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이거 어떻게 돼가는지 관세 관련해 가지고 사실 이제 뭐 참 그 대외적으로 이야기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긴 합니다만 예. 앞서서 이 소위 그 무역 협상 당사자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했었냐면은 협상을 진행하는 게 중요하다. 협상을 진행하는 게 중요하다. 협상이 종료되는 부분보다는 협상이 진행되는 게 중요하다. 무슨 이야기냐? 협상이 되고 나면 뭔가 실행을 해야 될 거고 네. 실행해야 된다는 이야기는 자본 유출이 집행이 되는 상황인데 협상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적어도 추가적으로 관세는 두드려 맞지 않을 거고 그리고 자본 유출도 이연이 되는 유예가 되는 그런 상황들이 될 수 있다. 계속 협상만 트럼프 임기 내도록 협상만 진행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거기다 그 참네. 예. 그리고 지금 거주자 외화예금도 지금 줄어들지는 않죠. 최근에 거주자 외화예금이 제법 늘었습니다. 지난 9월 달에도 늘었고요. 10월 달에도 늘었습니다. 금년 들어서 약 한 132억 달러 정도가 거주자 예금 잔액이 늘었습니다. 잔액이 늘었다. 예. 이 부분은 이제 한 두 가지, 세 가지 정도 요인으로 해석을 할 수 있을 네. 것 같습니다. 예. 첫 번째는 지난해 연말 대비해서 예. 달러화가 좀 약세로 갔습니다. 어. 달러가 약세로 가면은 왜 우리 외환 보유액이 증가를 하느냐? 한국은행이 보유하고 외환 있는 보유액이 증가하느냐? 한국은행이 예. 가지고 있는 외환 보유액에는 달러화 자산도 있지만 달러화 이외 통화 표시 자산들이 있습니다. 예. 엔화나 예. 엔화나 유로, 예. 뭐 파운드 같은 표시 통화 자산들이 있습니다. 이들 통화들이 달러가 약세로 갔다는 이야기는 이들 통화가 강세로 갔다는 이야기고 특히 유로 같은 경우에는 금년 들어서 10몇 % 넘게 강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결국 유로화 표시 자산이 아무 일도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달러로 환산했을 경우에는 이만큼 환산액이 늘어납니다. 예. 첫 번째, 예. 금년 들어서 외환 보유액이 증가할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였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최근 들어서 이제 정부에서 계속해서 외평채를 발행을 하고 있습니다. 외국환 평형기금 채권을 발행을 해서 달러 조달을 외화 조달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그 외평채를 갖다가 사가는 쪽은 주로 외국 해외 투자 해외 투자자일 수도 있고 사실은 뭐 국내 투자자일 수도 국내일 수도 있습니다. 있고. 그거는 차치를 하고 외환 보유액이 일단 오케이. 들어가는 부분이니까 네. 그 부분이 일정 부분 작용을 하고 있고요. 그 발표에 따르면 10월 중에 약 한 17억 달러 정도 외평채를 발행을 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실은 외환시장 입장에서 가장 주의 깊게 쳐다봐야 될 부분은 그 정부 당국과 국민연금이 했던 외환 수합 자금이 지속적으로 줄어드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뭐 피크 때는 한 140억 달러 정도 육박을 했었는데요. 지난 5월 말 기준으로 한 110억 달러 정도까지 줄어들었습니다. 그 말씀은 한은에 있는 외환 보유고를 국민연금에다가 빌려줬다가 국민연금이 외환시장에서 환율이 떨어지니까 지난 2, 4분기, 3, 4분기 중에 환율이 1,300원대로 떨어지면서 이제는 더 이상 정부로부터 빌려서 해외 투자를 집행을 하는 게 아니고 오히려 이제는 거꾸로 앞에 빌렸던 자금을 외환시장에서 사가지고 정부에 갚는 모습들이 이어지고 있고요. 네. 이게 지금 5월 달까지 발표된 지표인데 그 이후에는 계속 좀 더 많이 줄어들면서 상대적으로 외환 보액이 더 많이 늘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어진 것으로 보여집니다. 외환 보유액하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거주자 외화예금은 또 다르잖아요. 거주자 외화예금은 외환 보유액 민간 기관인데, 예. 예, 그러니까 비정부 기관이 그렇죠. 개인이나 기업들이 국내에 보유하고 있는 국내 금융기관에 예치하고 있는 예금을 외화 표시 예금을 거주자 예금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예. 외환 보유액하고는 또 다른 다른 성격의 개념입니다. 돈인데 그 거주자 외화예금도 지금 늘고 있다. 최근에 조금 늘었습니다. 최근에 발표된 자료가 이제 9월 말 기준인데요. 9월 말 기준으로는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상당히 좀 확대된
수준이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제 기억이 정확하진 않은데 약간 1,000억 달러 정도가 그 거주예금 잔액으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게 수출업체들 입장에서 뭐 물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바깥에서 벌어들인 수출 대금을 갖다가 안 갖고 들어오는 것도 있겠지만 설령 들어온 달러도 원화로 환전하기보다는 달러 예금으로 보유하고 있다고도 볼 수 있겠고. 예, 그렇습니다. 또 이런 것도 가능한 거 아니에요? 지금 계신 전북은행이나 이런 데서는 어떤지 모르겠는데 우리 일반인들도 우리 시민들도 야 이것이 원화 내가 따박따박 뭐 적금 들고 예금 갖고 있는데 이거 원화 금리를 보나 뭐로 보나 그러지 말고 그냥 달러 예금으로 달러 적금으로 이런 식으로 하는 것도 거주자 외예금으로 잡힐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사실 이제 그 소위 세일즈의 입장에서는 예. 영업을 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원화 예금 금리보다는 달러 예금 금리가 높습니다. 첫 번째. 그렇겠죠. 맞아. 그다음에 두 번째는 전반적으로 최근의 환율 동향이 모두의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과거보다 환율이 높긴 하지만 현재 추세적인 방향성 자체가 원화 강세 쪽보다는 원화 약세, 달러 대 원화 환율 기준으로 달러와 약세보다는 달러와 강세, 환율 상승 쪽에 무게 중심이 있다 보니까 떨어질 때마다 그냥 달러 사셔가지고 투자하기 머리 아프시면은 그냥 예금 드세요. 라는 이야기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제 그 현재 내외 금리가 그러니까 미국과 우리나라 금리 차이가 역전된 상황에서는 전반적으로 그 해외 투자 자본이 지속적으로 유출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고요. 지금 결과적으로. 미국을 갖다가 연방인 금리 상당 기준으로 4%죠. 예, 4%. 우리가 2.5? 2.5조. 예. 그러니 150bp 차이. 예. 미국이 더 높다. 예. 당연히. 그러니까요. 지금- 좀 전 장표 한번 확인 한번 하고 가시죠. 여기가 지금 계속 사나요? 최근에는 제가 보기에는 조금 유출을 해진 것 같고요. 예. 환율이 오른 시점에서. 근데 전반적으로 이제 그 지난 한 2023년 정도까지만 하더라도 여기가 헛발질을 많이 했습니다. 떨어지면은 팔고 올라가면은 쫓아가서 사고 하는 뒷북을 많이 쳤었는데 예. 2023년 하반기 정도부터는 굉장히 스마트하게 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보시면은 지난번 출연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2024년 1월 달에 보면은 빨간색 기둥이 위로 많이 가 있습니다. 월간 기준으로 해서 비거주자들이 국내 금융기관과 달러를 이만큼 네트로 많이 샀다는 이야기입니다. 예. 150억 달러 넘게 예. 월간 순매수를 기록을 했습니다. 예. 이때 보시면은 환율이 저점에서 바닥을 찍고 올라가네요. 상승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반대로 2024년 7월 같은 경우에 보면은 아래쪽으로 막대가 길게 쏠려 있죠. 네. 한 달에 180억 달러 정도 매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환율을 네. 끌어내렸습니다. 예. 그런 상황들이 계속 주기적으로 계속되고 있고요. 금년 들어서 보면은 지난 6월 달에 6월, 7월 달에 환율이 한참 떨어질 때 예. 여객 거래자들이 선제적으로 달러 매수를 굉장히 집중을 시켰고요. 이후에 달러 대 원화 환율이 상승 흐름을 이어가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뭐 전반적으로 최근에 여객 거래자들의 매매 동향은 환율의 방향성을 선도하고 있다, 주도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짝 당겨가지고 1,400원 근방까지 왔고 1,400원 근방에서 한 10월 1,400원 이상에서는 대체로 좀 관망세가 아닌가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예. 뒤늦게 지금 아래쪽에서 달러를 샀어야 되는 그런 거래자들이 뒤늦게 서둘러서 달러 되사기에 나서면서 환율이 상승폭을 확대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집니다. 예. 개인적으로 저인데 이제 물어보는 그런 개인들이 야 달러 언제 팔아야 돼? 글쎄. 라고 물어보는 게 아니고 달러 샀어야 됐는데 아직 떨어질 것 같아? 말들 얼마 정도면 사야 돼? 뭐 이런 쪽으로 얼마 정도면 쪽의 방향으로 물어보는 사람들이 좀 더 많습니다. 네. 예. 그러네요. 뭐좀 전에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다가 일단 다른 화두로 넘어가는데 예. 말씀드렸듯이 전반적으로 내외 금리 차이라는 부분들이 환율의 방향성을 굉장히 크게 좌우를 하고 있습니다.
앞선 그 내외 금리가 역전됐던 기간은 2017년도부터 약 한 2년 반 정도 기간이었었는데요. 이때 보시면은 아래쪽은 그 우리나라 금리와 미국 금리를 각각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빨간색 금리는 미국 정책 기준금리고요. 파란색 선은 우리나라 정책 기준금리입니다. 예. 빨간색 선이 파란색 위에가 있죠. 예. 미국 정책 기준금리가 우리보다 높다는 이야기입니다. 미국 금리가 우리보다 높으니까 이때 환율의 달러 대 원화 환율의 방향성이 어떻습니까? 위쪽에 그러네요. 보시면은 그러네요. 위로 쭉 올라갔죠. 예. 지난 2022년 이후에 똑같은 상황이 지금 재개가 되고 있고 예. 상당폭 지금 내외 금리 차이가 확대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예. 말씀하셨듯이 연준 통화정책 금리의 상단이 4%, 예. 우리나라가 2.5% 정도 수준입니다. 예. 대략 50bp 정도 차이가 나죠. 달러 대 원화 환율의 방향성이 어떻습니까? 우상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반적으로 물론 이제 금리 차이 자체가 자본 유출 자체를 만든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겠지만 상당 부분 자본 유출의 동력으로 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다른 한편으로 이러한 금리 차이라는 부분들이 전반적으로 경제 여건을 설명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경제 여건을 설명한다. 결국 금리가 높다는 것은 그만큼 경제 성장률이 높고 또는 자본시장이 화랑을 보이고 뭐 이렇다는 이야기를 거꾸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와중에 가끔씩 저 금통위 때마다 한은에서의 설명이 금리 동결하고 나서 한 얘기가 뭐 부동산 얘기도 하지만 환율도 언급할 수밖에 없는 게 저렇게 미국이 우리보다 더 높은 저런 상황 하에서 미국이 가만히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더 내리면은 환율이 더 오를 수 있다는 그 두려움을 얘기하는 거네. 예. 지금 어떻게 유진영님 보시기에 이 환율 지금 저 아까 장표 한 번만 더 보여주시죠. 그렇게 오른쪽에 저 음영 처리한 부분에서 최근에 봤던 저 이제 바로 저 1,486원 7원 저기. 예. 저기 진짜 예 맞아요. 이제 뭐 차티스트 말로는 이중천장 만들고 이렇게 훅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가는데 지금 느낌이 어떠세요, 저거? 이거 결국 이거 빅픽이 완전 바뀔 것 같습니까? 1호자로 한번 볼 것 같아요. 뭐 현재 상황에서는 정고점을 뚫기가 그렇게 만만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만만해 보이지는 않는다. 뭐 추가적인 어떤 외부적인 충격 예. 요인들이 나타나느냐가 관건이 될 것 같고요. 결과적으로 뭐 최근에 나온 어떤 자본시장의 움직임을 봐보면은 가장 가능성 있는 시나리오 중에 하나는 그 자본시장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으면서 소위 위험 회피 국면이 오고 네. 거기에 따라서 글로벌 달러가 안전자산으로 작용을 하면서 강하게 글로벌 달러가 강세를 보일 가능성, 그 부분들이 환율이 정고점을 뚫고 추가 상승을 할 수 있는 가능성 하나가 되어 있는 것 같고요. 네. 근데 만약에 저게 저 정고점 근방에서 1,400원대 후반 1,500원 직전에서 이렇게 멈추거나 아니면 뭐 내친 김에 한번 찍거나 돌아서자 해서 1,500원, 1,501, 2원 찍고 돌아선다 손 치더라도 그게 아니고 이게 쭉쭉쭉 그냥 위로만 가는 환율이다. 구조적으로 그렇게 갈 수밖에 없다라는 판단이 선다면은 이거는 증시의 외국인들한테도 영향을 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뭐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이제 저는 조금 그 환율과 증시의 어떤 연계성에 대해 좀 다른 각도로 보고 있는 게 그래요? 예. 지속적으로 사실은 증시를 이야기하시는 분들은 환율이 높으니까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촉진이 돼지고 환율이 낮으니까 외국인의 매수세가 억제 내지는 매도세를 촉발을 하고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결국 이제 달러로 환산했는 국내 주가가 싸냐 비싸냐 이 부분이 이제 환율이 작용을 한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데 아까 그림을 잠깐만 보면은 맨 앞에 그림으로 한번 돌아가 보죠. 네. 지난해 연말 금년 1사분기에 환율이 높았습니다. 예. 1,400원 후반대에서 등락을 했죠. 그랬죠. 이때 외국인들의 국내 주식 투자자금 동향을 기억을 하십니까? 저때? 예. 저때 우리 사지 않았나요? 지난해 8월부터 금년 4월까지 외국인 투자자들의 국내 주식 순매도가 지속됐고요. 순매도. 예, 이 기간 동안에 누적된 주식 순매도 규모가 제 기억으로는 역대급이었습니다.
계속 팔아제꼈다. 예, 엄청난 규모로 팔아치웠었습니다. 환율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환율이 높으면은 자본이 들어와야 되잖아요. 아, 예, 예, 예. 반대였죠. 결국 그 당시에 투자자들이 쳐다보는 국내 주식 시장의 동력 자체가 상승 동력이 없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겁니다. 최근에 환율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뭐 11월 달을 제외하고 앞서서 뭐 10월 달 정도를 보자고요. 환율이 1,300원대가 있던 환율이 1,400원대로 올라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수세가 상당폭 유입이 됐습니다. 왜? 이거는 뭐 환보다도 주식이 간다는 그게 AI가 주도하는 소위 그 반도체의 상승 사이클에 네. 몸을 실으면서 예. 삼성전자, SK 하이닉스의 주식 순매수가 지속됐었습니다. 그래요. 결국은 이 제가 쳐다보는 입장에서는 항상 환을 핑계를 대는데 주식을 하시는 분들은 환을 핑계를 대는데 저는 거의 물론 약간은 영향이 있겠지만 크게 그렇게 결정적인 어떤 변수는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오늘 뭐 잠정적인 결론을 한번 내려주고 가시죠. 이렇게 뭐 시장 뭐 우선 뭐 누가 알겠습니까만 이제 그래도 이제 유현정 지점장님 나오셨으면 대충 어디까지 보고 계신 건가 싶을 거 아니에요, 우리 시청자분들이. 모두의 말씀을 드렸듯이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환율이 뭐 1,480원 전고점을 뚫고 1,500원대로 올라설 거로는 아직 예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전고점 테스트하는 정도가 맥시멈 아니겠나 현재 상태에서는 보고 있고요. 다만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는 조금 전에 모두의 말씀을 드렸듯이 전반적으로 수급의 여건 자체가 좀 상방향으로 쏠려 있고요. 여전히 글로벌 달러화는 지수 기준으로는 100 정도를 넘나들고 있습니다만 좀 더 지금보다는 상방 쪽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저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전히 뭐 상당수 그 인베스트먼트 뱅크 투자은행들은 달러화 약세에 대한 의견을 가지고 있는 기관들도 있습니다만 적지 않은 기관들이 이제 달러화가 반등할 거라는 그런 예상들을 내놓기 시작을 하고 있고요. 가장 큰 부분은 연준의 어떤 통화 정책에 대한 기대치가 상당 부분 지금 되돌려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슬라이드 잠깐 보실 수 있을지. 보여드리는 그림은 지금 지난 10월 말에 있었던 FOMC 전후에 그 시장에서 예상하고 있는 단기 금리 선물 시장에서 반영된 이번 12월 달 FOMC에서의 그 예상입니다. 앞서서는 금리를 25bp 내릴 것이라는 예상이 85% 거의 한 100% 가까이 반영된 적도 있었습니다. 이미 사실은 그 확정된 사안이다라는 예상을 가지고 심지어는 일부는 50bp 추가 인하도 프라이싱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한 3분의 2 정도만 인하를 할 것이라는 기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연준의 어떤 정책 입장이 굉장히 완고하다. 금리 인하에 대해서 굉장히 보수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다. 결국은 금융시장에서는 여전히 아직도 금년도 한 차례, 내년도 한 2차례 내지 3차례 정도 금리 인하를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나타난 연준의 스탠스와는 좀 다르죠. 뭐 다만 이제 내년도 들어서 트럼프가 임기가 만료가 되는 뭐 파웰도 바꾸고 완화적인 인사로 바꾸고 하면 조금 더 완화적인 입장들이 쏠릴 수는 있겠습니다만 아직까지 다수의 연준 인사들은 굉장히 조심스러운 스탠스를 취하고 있습니다. 금리 인하에 대해서 조심스러운 스탠스를 취하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은 상당폭 반영되어 있는 금리 인하 기대를 좀 누그러뜨릴 가능성이 있고 이 부분은 달러화의 지지력으로 계속 작동을 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뭐 최근에 미국 자본시장의 어떤 상대적인 성과, 그리고 상대적으로 높은 미국 금리, 거기에 더해서 트럼프가 깃발을 올리고 있는 자본 유입, 촉진 이런 부분들이 전반적으로 달러화의 지지력으로 작용을 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투자 자금의 유출세라는 부분들은 계속 말씀을 드립니다만 지속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현재보다가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전반적으로 환율이 과거보다는 높지만 계속 높은 수준을 유지할 수밖에 없고 외부적인 어떤 충격이 있으면은 말씀드렸던
기본적인 어떤 상단을 추가적으로 트리거시킬 가능성이 있다. 네. 다만 단기적으로 상승을 억제할 수 있는 요인으로는 지난해 연말 금년 연초에 환율 상승을 억제했던 가장 핵심적인 주체가 국민연금이었습니다. 국민연금이었다. 국민연금이 살 거 안 사고 빌려서 투자하고 거기에 더해서 소위 전략적 환해지라고 그래서 달러와 매도 거래를 했습니다. 네. 그 레벨이 약 한 1470에서 80선 정도가 됐습니다. 소위 이제 과거 한 20년 또는 2000년대 이후에 확률적 기대값으로 한 1% 정도 범위에 들어가는 레벨이 1470원, 80원 정도 레벨입니다. 그래요. 그 수준에 근접하면서 전반적으로 환해지를 다시 전략적 환해지를 다시 꺼내들지 굉장히 주목해서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행위, 그 전략적 환해지가 재개되지 않는다고 그러면은 좀 더 상승 시도가 뭐 뚫릴지 안 뚫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상승 시도가 좀 더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